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캔공2 9강에서 1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차 대전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1강에서는 전범, 전쟁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9강의 내용 2차 세계대전 세 번째 시간이죠.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본의 총력전 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력전이라 함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쟁에 쏟아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서 그 국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전쟁을 치렀는가, 그 내용들이 쭉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전국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1943년 11월 도조내각은 점령지역의 전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주국이나 중국의 왕징헤이 정권, 왕징헤이 정권은 지난번 설명드렸죠? 바로 일본에 협력한 괴뢰 정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이, 범하는 미얀마죠. 인도, 필리핀 등의 대표자들을 도쿄로 모아 대동아 회의를 열었다. 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를 꾸미는 그런 전략을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했었죠. 그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의 결속을 과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 열강에서 일본으로 바뀐 점령지 지배는 아시아 해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에는 오히려 반대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 조달, 물건 조달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주민들의 반감이 점차 거세졌다. 대동아 공영권으로 너네를 서양애로부터 해방시켜줄게 하고서 막상 하는 일은 뭐예요? 약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항이 점차 거세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동남아시아 점령지에서는 반감이 점점 거세졌고 현재 무난한 생활 양식을 무시하고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또는 천황의 일본 왕을 숭배하거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등 이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는 광산 노동 등 토목 작업 등의 강제 동원도 일어났다는 거죠. 특히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본군이 다수의 중국계 주민들을 반일 활동의 용의자로 살인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군은 해방군이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일본군은 무엇이냐? 일본군은 해방군이 아니고 침략자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일본 교과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네요. 그 결과 일본군은 인도, 차이나, 동남아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항일운동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선에서는 태평양 전쟁 개시 후 중국의 비행장이 미군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작전이나 화중과 화남, 그러니까 중국 중앙부와 남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작전이 시행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화북의 농촌지대에 넓게 항일 근거지, 해방구를 조직해서 게릴라전을 전개한 것에 대응해 일본군은 항일 게릴라에 대한 대소탕 작전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삼광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도 대량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광작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공격하고 죽이라는 바로 그런 일본의 작전을 이제 표현한 중국식 표현이죠. 그에 대해서는 일본은 대소탕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대소탕 작전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용어가 하나 있네요. 바로 일본 애들이 썼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강제병합을 당하기 전에 일본군이 호남 지역 일대 의병운동을 탄압하면서 벌인 작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남한 대토발 작전이었죠. 근데 이거 원래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는 남한 폭도 대토발 작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랑 생각해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일본군은 중국의 저항에 어쩔 수 없이 소탕 작전을 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 보면은 중국 민간인, 마치 우리나라 간도참변처럼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사실은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국민생활의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일전선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을 때 자, 일본 정부는 민간용품 생산 공장을 군수공장으로 전용하는 등 군수생산 최우선 정책을 취하는 한편
자, 국민에 대해서는 극도로 절약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 노동력을 뿌리까지 동원을 했다. 43년에는 대학,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징병 정년기의 학생들을 군에 징집하는 한편 학교에 나온 대학생, 중고생들 또는 여자 정신대로 편성된 여성들을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자 정신대가 나오는데요. 여자 정신대는 일본군 위안부하고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신대는 근로노동, 말 그대로 노동을 위해서 그 군수물자 생산 등의 노동에 동원하기 위해서 끌고 간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강제 동원된,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의 중국인을 일본 본토 등에 강제 동원을 해서 광산이나 토목공산 현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전쟁터 한복판에서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군대에 동원된 청장년 남성은 400에서 500만 명에 달해 일본 국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재해권과 제공권, 그야말로 바다와 하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 상실함에 따라 남쪽에서 해상 수송이 곤란해져서 군수 생산에 불가결함, 반드시 필요한 철광석, 석탄, 석유 등의 물자도 결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공략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군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이제 미국에게 점점 밀리게 되면서 해군과 또는 항공대 모두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약세에 빠지게 되자 결국 이런 물건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의료 쪽에서는 종합 티켓제가 도입되었으나 표가 있어도 물건이 없는 상황이 되어 성인 하루 2.35, 330g의 쌀 배급도 마, 밀가루 등의 대용식 비율이 높은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료는 이제 의식주 전반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켓제가 보급이 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일정 할당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 물자를 국가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일부를 이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마저 너무 부족해서 성인 하루에 330g조차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네. 44년에는 사이판 섬의 각지에서 날아온 미국 전투기에 의한 본토 공습이 격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판 섬은요, 어디냐면 필리핀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이판은 태평양에서 일본하고 가까운 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날아온 미군 전투기에 의해서 본토 공습이 격화되었고, 그 결과 공습은 당초 군수공장의 파괴를 목적으로 했으나 국민의 전의 상실을 노리고 도시를 소위탄으로 무차별 폭격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전략도 나중에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런 군사 전략 기지만을 폭파해서 없애버리는 걸 목표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본 전체가 너무나 저항이 거세지자 일본의 저항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도시에 대한 폭격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한 게 소위탄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사실 정말 소위탄은 엄청나게 무섭고 끔찍한 무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백린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탄이 터지면서 나오는 그 물질이 만약에 어디 붙으면 물로 끌 수가 없습니다. 물로 끌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덮거나, 예를 들면 살에 불이 붙었다면 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살 부분을 잘라내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만 끌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폭탄이란 말이에요. 이런 폭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일본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니까 이런 소위탄으로 한번 불이 붙으면 그야말로 도시가 완전 지옥이 되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도시에서는 건축물의 강제 철거나 방공호 굴착이 진행되고, 군수공장의 지방 이전, 주민들이 연고 지역으로 피난 가거나 하는 등등도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피난이 시작됐다 이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내용을 볼게요. 중국 전선에서는 독가스가 사용이 돼서 만주 등에 있는 일본군 시설에서는 독가스는 세균병기 연구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만주 하얼빈에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한 번쯤 들어봤던 게 있죠. 바로 인체 실험으로 악명을 떨쳤던 731 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731 부대라 불리는 세균전 연구 특수부대가 만들어져서 중국이나 소련인 포로에 대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중국이나 소련인 포로에 대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대. 어랍쇼? 여러분, 이상하다, 그죠? 아니, 조선인은요?
조선인도 분명히 끌려가가지고 273의 부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체 실험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내용은 빠져있고 중국인과 소련인 이야기만 나와 있을까요? 좀 이상합니다. 네, 좀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에서는, 자, 그 다음 3번 주석을 또 중요하죠. 자, 3번 주석을 보시면 조선에서는 43년, 대만에서는 44년에 징병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미 38년에 지원병제도가 도입이 돼서 식민지에서도 병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또한 전투지역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등등에서 여성들이 징집되었다.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부터 이미 잘못됐습니다. 종군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죠? 종군이라는 말 자체는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것부터 사실 이미 좀 걱정이 좀 찝찝한데 그냥 위안시설에서 여성들이 징집되었다고 하면 나와 있지 이런 일본군 위안부들이 당한 어떤 피해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그럼 과연 도대체 그럼 이 일본군 위안부들이 징집이 돼가지고 과연 그 일본군 내의 위안시설에서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되고 그들에 대해서 일본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전혀 빠져있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사실만 나열되어 있다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허탈하네요.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넘어가서 보시죠. 우리나라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를 이제 보시면요. 우리나라 교과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당시에 일본의 이런 침략 전쟁에 따른 어떤 그런 피해와 고통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도 좀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 물자 수행을 위해서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공물을 비롯해 각종 물자를 강제로 거들어가는 공추를 시행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추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의식주, 모든 게 사실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그 강조했던 그러한 옷 형태가 바로 뭐냐면 몸빼라는 겁니다. 몸빼 바지는 우리도 지금도 되게 어떤 편한 옷의 상징으로 많이 입잖아요. 사실은 원래 일본에서 입는 일본의 노동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모든 여성들에게 몸빼 바지를 입도록 권하게 됐고 심지어 여기 지금 화면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몸빼를 입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 여성과 이 기모노를 입고 부끄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엔 이렇게 여성들을 이런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높게 치고 몸빼를 입는 여성은 국가에 도움을 주는 좋은 여성, 기모노 입고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은 오히려 부끄러운 여성으로 보이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몸빼가 원래는 일본에서 유리한 옷이었다는 점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강제 동원도 이루어졌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 일본군 위안부로 내몰렸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한국 거나 일본 거나 다를 게 없네요? 물론 다르죠. 왜 그러냐면 한국 교과서에서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별도 특별 챕터로 아예 뺐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간략히만 설명한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수많은 민간이 희생됐고요. 난징 대학살 벌어졌다는 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특히 중국의 정을 막고자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물자를 약탈하는 초토화 작전. 아까 봤던 삼강작전이 벌어졌다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많았다. 결국 원폭이 투하돼서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일본사 교과서에 밑줄친 기억과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밑줄친 리을은 일본의 전시수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일본은 자재 노동력을 동원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보였다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리을에서는 그러한 공추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엄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억을 봤을 때는 마치 일본이 과연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이걸 때문에 온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리을에서는 아예 대놓고 강제 공추를 한 것 같죠. 그죠? 그걸 한번 비교해서 잘 적어보시고요. 2번 밑줄친 비읍서술과 비교했을 때 밑줄친 니은서술은 전쟁의 작전의 피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라는 거죠. 그죠?
일본군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가라고 행동의 원인, 동기를 가지고 한번 2번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일본사 교과서의 밀줄치인 디귿서술과 주석 3번을 통해 학습자들은 위안법인 위안시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악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심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본문의 주석과 아래 자료를 보고 무료에 답해 봅시다. 자, 일제의 흔적을 걷다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태평양 전쟁 초기에 점령했던 지역은 물론 본토까지 위협받게 된 일본은 비상수단을 꺼내들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였다. 가미카제는 일본이 원나라 침략을 받을 때 일본을 도와줬던 그 태풍을 신풍으로 부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미카제는 신풍,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구했듯이 일본은 어떻게 해라? 다시 한번 구해줘라 하는 의미로 이 자살특공대 이름을 가미카제로 붙인 거죠. 비행기를 몰고 미군의 함선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식으로 전세를 뒤집으려 한 것이다. 물론 비행기와 조종사 자체가 그렇게 숫자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특히 조종사가 전쟁에서 많이 죽으면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따라서 더 쉽게 만들고 간단히 조종할 수 있는 자살특공 무기가 속속 등장했다. 가미카제 다음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 해군의 93식 산수어뢰에 사람 직접 탑승해서 적 함선과 충돌하는 인간어뢰 가이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살 어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자살 특공 병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가이텐의 모습이에요. 가이텐의 모습인데 여기 가운데 이제 사람이 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 폭약을 가지고 사람이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이걸 부딪혀가지고 배를 이제 박살내는 거죠. 물론 이 가이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거니와 미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박살이 나요. 근데 비극적인 건 오히려 미군에게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연료가 끊겨가지고 그냥 바다, 대양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자살하는 병사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성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조선인 특공대원의 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한정실이라는 사람의 일기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42년 4월 18일 요시노 소자의 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으냐 젊은 사쿠라 지는 것으로 비선한 이 몸이건만 이라는 시는 일본 민초의 최대의 즐거움을 잘 표현하였다. 무슨 소리예요?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일본에게는 최대의 즐거움이란 표현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누군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한정실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걸 썼다는 거죠. 원래 한국 사람이 4월 24일 내일은 황가마오께도 양 일본 왕과 왕비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다. 나는 신국에 태어나 큰 뜻이 있다. 내일 나도 근신해야 된다. 라던가 뭐 이런 쭉 나와 있습니다. 45년 2월 23일입니다. 특공대 결성식이 있었다. 이에 참가하는 운명을 받았다. 우리들은 감격과 긴장리에 식을 마치고 참배했고 어떻게 했다? 영예로운 기회가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지금 기가 막힌 게 한정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강제 동원의 그런 이미지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나 자발적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참여하고 자살 특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친일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서정주 시인의 마스이 오장 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도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살특공대로 가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매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가 그래 대표적인 친일시로서 사실 서정주 시인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자살특공 병기에 탑승한 조선인의 일기인데 이 저자가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나와 다에서 태평전쟁에 참여한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자꾸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좀 힌트를 드리면 사실은 이런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사실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전쟁에 동원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요. 전쟁에 사실을 동원을 해서 조선인들이 오히려 배반을 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조선인들을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하급 일본인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도 일본인으로서 역할을 주겠다.
일본인으로서 희생할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살특공 병기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되게 그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삶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벌고 완전 일본에게 흡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라는 거죠. 왜 조선인으로서 일본인을 향해 죽는 것을 이렇게 기뻐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정상적인 그런 사고에서 이런 의식의 흐름이 나왔을까요? 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 고생하셨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